2022학년도 3월 고등학교 2학년 학력평가 정치화법 해설을 맡은 저는 김민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총평 모두 듣고 오셨죠? 약간의 잔소리가 덧붙여지기는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요. 총평 보고 그다음 문제풀이 듣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발문을 보면 정치를 바라보는 가불의 관점이라고 나와 있다. 자, 제가 진짜 강조하는 건데요. 문제풀이 딱 접근을 하실 때 이 발문, 이 질문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이 질문에서 출제자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힌트를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정치화법 1번 단골 파트죠. 바로 가장 먼저 여러분들 공부했을 정치를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입니다. 자, 머릿속에 두 개의 관점이 바로 떠올라야지. 좁은 의미의 관점, 또 넓은 의미의 관점. 자, 그럼 각각 우리 어떤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내 스마트폰 이용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모여 논의하는 것을 정치로 볼 수 있을까? 자, 근데 이 갑이라는 친구는 네, 정치입니다. 정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활동으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사회 집단이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심지어 학교 구성원들끼리 이러한 교칙의 재개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조차도 정치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이 정치라고 하는 걸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이 갑은 넓은 의미의 관점이 되겠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 을이라는 친구는요, 좁은 의미의 관점이 될 텐데 실제로 그런지 볼까? 자, 이런 과정 아니요. 정치라고 할 수 없어요. 정치는 정치 권력을 둘러싼 국가의 고유한 활동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래요. 즉, 이 정치의 주체로서 그 주체를 국가에 한정하고 있죠. 좁은 의미의 정치가 되겠지? 자,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 1번부터. 갑의 관점은 의회의 법률 제정 과정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자, 이거 틀렸죠? 왜? 자, 얘들아, 넓은 의미의 관점은 좁은 의미의 관점을 포함을 하는 거야. 입법부의 의회에서요, 이렇게 법률을 만드는 과정도 정치인 거고,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정치인 거고. 자, 근데 이거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1번 정답 될 수 없겠죠? 자, 2번입니다. 을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자, 시점을 한번 생각해봐. 국가 형성 이전이래. 자, 그러면 이렇게 타임라인을 그려봐. 자, 어느 시점에 이 국가라고 하는 정치적인 조직체가 생겨난 거야? 자, 그럼 국가 형성 이전이라는 건 요 이전을 얘기하죠. 자, 국가가 이 시점에 형성됐어. 그 이전이니까 그 이전에는 국가라고 하는 조직체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합니까? 말도 안 되지. 왜? 좁은 의미의 관점은요, 국가만이 유일무이하게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어. 근데 형성 이전에는 국가가 없잖아. 정치의 주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적합하지 않죠. 오히려 이런 2번 선지의 내용은 넓은 의미의 관점 쪽이 되겠죠. 3번입니다. 을의 관점은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자, 사회의 다원화에 따라서 국가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회사, 학교 등등 여러 주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거 넓은 의미의 관점이 되겠죠. 4번입니다. 갑의 관점 달리 을의 관점은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정치라고 본다. 자, 노동자와 사용자가 임금이라고 하는 걸 두고요, 협상을 하는 거야. 자, 이런 과정을 정치로 보는 건 당연히 넓은 의미, 갑의 관점이 되겠죠. 반대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5번 볼까요? 을의 관점에 비해 갑의 관점은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다양하다고 본다. 정답 5번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갑의 관점, 즉 넓은 의미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뿐만 아니라 회사, 학교 등등 아니면 아파트에서 뭐 다양한 주민들이 만나 회의하는 것도 정치다. 다양한 주체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보는 관점,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 살펴봅니다. 자, 이 2번 문제는요, 그 민주주의, 민주 정치의 유형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직접민주제, 또 하나는 간접민주제야. 자, 얘들아,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의 차이가 뭘까? 자, 직접민주제, 또 하나는 간접민주제. 자, 여기서 이러한 간접민주제를 우리는
대의제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뭐 대의민주주의라고도 얘기하죠. 자, 직접민주주의는요, 시민들이 있어. 근데 이 시민들이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정치 과정,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야. 자, 이에 반면 간접민주제 같은 경우에는 사회가 너무 복잡해지고 다원화되고 영토도 넓어지고 인구도 많아졌어. 모든 시민들이 한 날 한시에 모이기가 어려운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자신들을 대신할 대표를 선출을 하고 이 대표들이 대신해서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이러한 방식을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네들을 왜 우리가 직접과 간접이라고 표현하는지 알겠지?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한다. 자, 간접이라고 했을 때는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출된 대표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형태죠. 시기별로 구분을 하면 이러한 직접민주주의가 나타났던 대표적인 시기가 바로 고대 그리스 아테네 때, 그리고 근대 이후에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정치의 형태 A와 B가 있고요. 자, A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모여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B가 라고 되어 있어. 자, B가요,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 거래. 자, 그러면 바로 B는 직접민주주의가 되겠죠. 자, 그럼 간접민주주의가 A가 되겠네. 자, 비효율적이므로 다수의 국민이 투표로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로 하여금 정부를 구성해서 통치하게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한다. A, 간접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쪽에서 너무 비효율적이야. 모든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모여. 하지만 직접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A가, 즉 간접민주주의가 직접민주제에 비해 가라고 비판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가 안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대의민주주의, 대의제에 대한 어떤 단점, 대의제의 한계에 대한 부분이 가 부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기억부터 볼까요? 중우정치의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서 이 중자는 무리 중자를 쓰는 거예요. 대중들이, 정말 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어리석을 이런 어리석은을 범할 수 있다. 자, 이러한 중우정치의 가능성이 높은 건 오히려 모든 시민들이 모여있는 직접민주주의 쪽이겠지. 자, 니은 대표자가 민의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자, 대표를 선출을 해놨어요. 근데 이 시민들을 대표하는 대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정치 과정에 참여한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니은 대의제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 갈까요?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거 대의민주주의에서 늘 지적되는 문제가 되지. 대표를 선출을 해두니까 대표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러고 일반 시민들이요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자, 디귿 들어갈 수 있죠? 자, 리을입니다.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자, 리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직접민주주의 쪽이 되는 거겠죠. 자, 정답은 니은과 디귿으로 이루어진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3번 문제 살펴볼게요. 자, 이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 자, 여기서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을 우리는 두 글자로 줄일 수 있더라. 이거 뭐야? 그치. 주권이에요, 주권. 자, 그런데 이러한 권력,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 국민에게 있다. 자, 그럼 바로 답이 보이죠? 정답 몇 번일까? 3번, 국민주권주의가 되겠지. 우리 헌법 조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 국민들로부터 권력이 창출된다. 주권제민 국민주권주의입니다. 자, 또한 헌법에 명시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국민의 참정권 보장. 이때의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해요. 기본권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국민주권주의라고 하는 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보장되고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 실현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법치주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법법자의 다스릴 치자를 쓰는 거야. 법에 따른 통치를 뜻해요. 자, 이러한 법치주의의 반대는 우리가 인치라고 얘기를 해. 사람이 지배하는 거야.
근데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도 같죠. 굉장히 불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입헌주의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헌법에 입각한 통치 이런 것들을 뜻하고요. 네 번째 대의제의 원리. 자, 요 대의제라는 거 바로 방금 살펴봤었던 간접 민주주의가 되는 거겠죠. 같은 말입니다. 자, 권력 분립의 원리예요. 왜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역할 분담 같은 거 하잖아. 마찬가지야. 어떤 국가기관 딱 하나가요. 모든 권력을 독점을 해버려. 그럼 절대적인 권력을 지니죠.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 이렇게 만들어진 법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집행하는 권한, 그리고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권력, 이런 것들, 다양한 권력들을요, 한 기관이 모두 독점을 해버리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국민의 자유, 권리 이런 것들이 침해될 여지가 커요. 자, 그래서 권력 분립의 원리라고 하는 건 권력을 좀 나눠두자. 서로 다른 권력을 서로 다른 국가기관이 나누어 갖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잘 보장될 수 있다라는 그런 원리를 뜻하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은 기본권과 관련된 파트였습니다. 근데 얘들아, 이 기본권은 너희들 통합사 할 때 분명히 배웠다. 대단원 4단원에서 등장을 했었죠. 중학교 때도 공부를 했었어.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0조입니다. 나는 늘 헌법 이 제10조를 읽으면 괜히 마음이 좀 동하고 막 뭉클해지더라. 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자,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자,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가치로운 존재고 각자 나름의 방식대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국가는 각각의 이런 개인들에게 이러한 인권을 제대로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 기본권을 잘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국가의 일종의 의무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기억부터 볼게요. 기본권 보장의 궁극적인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 제10조 부분은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앞으로 나오는 개별적인 기본권, 뭐 예를 들면 자유권이라든지 평등권, 사회권 등등등 이러한 다양한 기본권 보장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왜 우리가 자유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 이러한 자유권의 보장을 통해서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와 같은 논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니은 볼게요. 헌법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를 규정을 하고 있다. 자, 우리 헌법의 모든 조항들은요, 이러한 인간의 존엄, 가치, 행복 추구하는 그런 권리를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쓰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답 바로 기억, 니은 나왔어요. 자, 디귿 볼까요?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만 보장됨을 명시하고 있다. 자, 우리는요, 헌법에 쓰여진 것만 보장을 하진 않아. 특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열거적 권리를 얘기하는 건데 좀 말이 어렵죠. 자, 열거적 권리라고 하는 건 헌법상에 명문화되어 있는, 헌법상에 쓰여져 있는, 말 그대로 나열되어 있는 권리만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개념이에요. 하지만 헌법 10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은요, 포괄적 권리의 성격을 지닌다라고 얘기를 해. 헌법에 명시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정답 될 수 없고요. 자, 리을입니다. 기본권은 천부적 권리가 아니라 실정법상의 권리임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디귿과 리을이 같은 맥락인데 실정법상의 권리라고 보는 관점은 열거적 권리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법에 실제로 쓰여진 그런 권리만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부분이라면 헌법 제10조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본권의 천부 인권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기억과 니은으로 이루어진 4번 문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살펴볼게요. 자, 얘들아, 5번은 제가 좀 여러분들 어렵다고 느끼셨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바로 정부 형태 파트입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정부 형태라는 말을 듣잖아. 자, 그럼 머릿속에는 딱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 대통령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 내각제. 물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수능으로 이 정치화법을 공부하게 된다면 이러한 두 가지 정부 형태가 좀 절충된 이원정부제라는 새로운 그런 유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시긴 할 테지만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같이 볼까? 자, 갑국, 행정부의 수반,
세무 법률안에 대해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자, 얘들아, 여기 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정부의 수반이 행사했다. 자, 이거 완벽하게 각국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이러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요, 법률안 거부권의 행사를 통해서 입법부인 의회를 견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견제 수단 기억해두면 문제 풀기 진짜 쉽겠죠? 자, 그럼 을국을 볼까? 자, 을국은 의원 내각제가 되겠지. 자, 다수당 대표 동그라미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으로 선출이 됐다. 행정부의 수반이어 상호 독립적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로부터 선출이 된다라는 부분을 통해 역시 을국 의원 내각제가 되겠구나. 자, 그럼 1번부터 볼까요? 각국의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진다. 야, 내각, 너네들 믿을 수가 없어. 이때 이 불신임, 신임, 믿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내각, 이 내각이라는 건 행정부 쪽을 뜻하죠. 자, 의회 쪽에서 행정부 너네들 믿을 수가 없어 라는 거. 자, 이거 완전한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이었죠.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2번이요. 각국의 국가 원수와 행정부의 수반은 동일인이다. 대통령제의 대표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정답 2번이에요. 자,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의 수반과 국가 원수가 대통령으로 일치하죠. 정답이에요. 3번. 을국의 의회 의원은 강요를 겸직할 수 없다. 땡. 있다. 자, 이렇게 의원과 강요의 겸직이 불가능한 것은 대통령제의 특징이었죠. 틀렸습니다. 자, 여기서 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얘들아 입법부 소속의 의원들이야. 우리나라식으로 표현을 하면 의회 의원이라는 건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강요라고 하는 건 내각의 관료라는 표현인 거죠. 자, 말이 좀 어렵죠. 이 내각의 관료, 행정부 사람입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의원 내각제의 경우에는 이런 입법부와 행정부가요, 권력 융합적인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입법부의 의회 의원이면서 내각의 관료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4번. 을국의 행정부 수반은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된다. 자, 이거 완전하게 대통령제의 특징이겠죠. 자, 을국의 행정부 수반을 우리가 수상 또는 총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이러한 의원 내각제의 경우에는 의회에 의해서 내각 불신임권의 발동을 통해서 일찍이 그 사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장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5번 볼까요? 각국과 달리 을국은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된다. 자, 틀린 이유.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는 것은 각국이든 을국이든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두 가지 정부 형태 모두의 특징이기 때문에 달리라는 부분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자, 5번 문제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새록새록 기억하시나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도 마찬가지로 기본권이 나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자, 제시문. 이 사례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이 상황이 어떤 권리가 침해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갑은 자신의 문신시술소에서 유명 연예인에게 문신시술을 했다가 무면허 의료 행위를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갑은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내가 면허가 없이 의료행위, 이러한 문신시술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맥락이죠. 자, 이거 자신의 자유권이 침해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을은 교도소장이 시행령에 근거해서 자신과 변호사 간의 편지를 먼저 개봉하고 내용을 확인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수감자이기 때문에 나름의 시행령에 따라서 나와 나의 변호사가 서로 서신을 주고받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보기 전에 먼저 교도소장이 보는 거예요. 자, 이에 을은 해당 법령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을에게도 교도소에 수감 중이긴 하지만 을에게도 당연히 나의 어떤 사생활과 그 어떤 비밀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겠죠. 자, 마찬가지로
요거 또한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자유권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공통적으로 자유권에 대한 선지를 고르면 되겠죠? 자, 1번 볼까요?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다. 오, 맙소사. 자, 이것은 얘들아 사회권에 해당하는 선지야. 특히 이 자유권의 경우에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배치되는 선지가 되겠죠. 자, 2번.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잘 볼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래요. 자, 그럼 두 번째 선지 이거 뭐겠어? 그치. 참정권에 해당하는 선지겠다. 3번. 자, 국가의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국가야, 나 어떤 권리가 침해된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 라는 형태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청구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수단적 권리, 청구권이 될 수 있겠죠. 자, 특히 이 3번 선지의 경우에는 자유권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작죠. 그래서 소극적 권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 작은 국가론에 입각을 한.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애초에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5번입니다.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 방어적 권리이다. 그러니까 국가가요, 나라는 사적인 존재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져야지만 이러한 자유권이 제대로 실현되는 겁니다.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권이었고요. 자, 이어서 7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7번도 조금 헷갈리고 어렵고 들여는 봤는데 이게 뭐더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바로 국가기관과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자, A와 C는 각각 국회, 대통령, 헌법재판소 중 하나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제시문을 보고 각각 A, B, C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추론을 하셔야 됐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동물로 규정을 한 민법 개정안이 A에 제출됐다. 자, 그럼 사실 이 타이틀, 큰 제목만 읽고도 아, A가 국회가 되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애초에 국회 쪽에서 본질적으로 하는 역할이 어떤 그 입법기관으로서 법률을 재개정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니까. 자, 동물권 보호에 대한 여론을 고려할 때 A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자, B 역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자, 얘들아.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B라고 하는 주체가 법률안 거부권을 지닌다라는 거죠. 자, 법률안 거부권을 지니는 주체 바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자, 기존의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C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를 했고 동그라미 시민연대는 환영의 뜻을 밝혔대요. 자, 그럼 C라고 하는 기관에서 헌법 소원 심판을 담당하고 있다. 자, 그럼 C는 뭐겠어요? 헌법재판소가 되겠죠? 1번부터 볼게요. A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자,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행정부입니다. 행정부. 자, 그런데 우리 A 뭐가 나왔어요? 국회죠. 국회는 뭐다? 법을 만드는 법 제정의 기관인 거죠. 자, 2번 B는 대통령은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한다. 자, 이거 맞죠? 국가 원수로서 대외적으로 어떠한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역할 대통령이 수행을 하잖아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답 선지 볼게요. 자, C가 헌법재판소였죠. 행정부 최고의 심의 기관이다. 자, 3번 선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바로 국무회의입니다. 자, 4번 A의 장. 그러면 A의 장, 국회의장이니까 우리는 국회의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국회의장인데 왜 행정부 사람이 와서 임명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5번 A와 C, 국회와 헌법재판소 모두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구성된다. 자, 입법부의 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4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서 구성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공직선거할 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뭐 아니면 재판소장을 뽑는 선거를 했나요? 그렇지 않죠. C 부분 틀렸습니다. 정답 될 수 없겠죠.
자, 그리하여 7번 문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서 8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비드 이스턴의 투입 산출 모형이 등장을 했습니다. 정치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 자, 보면 투입, 그리고 여기 산출, 환류, 그리고 가운데 정책 결정 기구가 있어요. 1번,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투입이 활발해진다. 다원화되면 될수록 그만큼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정치 주체들이 목소리를 내고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겠지. 자, 옳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 옳지 않은 것은 골라야 돼요. 자, 2번 볼게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기억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언론 활동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만큼 언론사에서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맞겠죠. 3번, 행정부와 국회는 정책 결정기구에 해당을 한다. 맞습니다. 정책 결정기구라고 했을 때는요, 국가기관으로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또는 각종 지방자치단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4번, 시민단체의 입법청원은 디귿 산출에 해당한다. 정답 나왔네요. 틀렸지. 시민단체가 이러한 법을 좀 만들어줘 라고 요구하는 거지. 무언가를 요구하고요. 아니면 특정한 법에 대해서 지지하고요. 이런 류의 과정은요. 산출보다는 오히려 투입의 과정에 가깝겠죠. 자, 5번입니다. 선거를 통해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맞는 내용이죠. 자, 환류라고 하는 건 얘들아, 우리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피드백인 거야. 피드백. 어떤 특정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을 내서 실제로 이러한 정책이 집행이 됐다라고 보세요. 근데 이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아. 이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엄청난 문제들이 막 발생을 하고요. 사회적인 비용도 막 이렇게 수반이 되고요. 막 난리가 난 거야. 자, 그렇다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요, 선거를 통해서 그쪽에 물을 수가 있겠지. 다음 선거에서요, 그 정당을 안 뽑아주는 거예요. 환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답 4번이었습니다. 이어서 9번이요. 자, 9번도 여러분들 좀 헷갈리지 않았나요? 법률의 재개정 절차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선지식이 없으면 좀 풀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통합사회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들이 최근에 배웠던 게, 물론 고2, 이미 내신 수업을 듣고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중학교 사회2에서 공부를 했던 게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자, 기억이 법률에 대한 부분이었었고요. 그리고 여기 쭉 이제 법률 재개정의 과정이 나와 있죠. 자, 1번 볼까요? 기억은 헌법보다 상위법이다. 헌법보다 상위법이 있을 수 있어요? 자, 헌법은 얘들아, 법헌자에 법법자를 쓰는 거다. 법 중에 최고법이 헌법인 거야.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요. 법률 밑에 명령이 있는 거죠?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니은. 요 법률 개정안을 제출, 행정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행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 맞게 고치려면 어떻게 고쳐야 될까? 행정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행정부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얘가 옳은 선지가 되는 거겠지. 자, 행정부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10명 이상 또는 위원회 차원에서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 디귿 상임위원회 법률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답 나왔습니다. 제출을 하고요. 국회의장한테 일단 가가지고 그다음 상임위원회를 가게 되면 상임위원회 쪽에서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인 심사를 하게 되겠죠. 정답 3번. 자, 4번입니다. 본회의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들어는 봤어. 이 4번 선지가 분명히 익숙할 거야. 그런데 정답이 아닌 이유는 뭘까? 아하. 자, 여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이 본회의의 의결 정족수로 얘기하고 있는 경우는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개정하는 개헌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법률 개정 절차를 살펴보고 있죠. 법률의 개정 절차에서 본회의의 어떤 의결 정족수, 즉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 기준선은 재과출, 출과찬이야.
아, 이게 뭘까요?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그리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해주면 통과를 할 수 있어요. 틀렸어요. 5번 공포. 미음은 국회의장만이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이 이러한 법률안에 대해서 공포를 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어서 10번 문제 살펴볼게요. 자, 근로계약과 관련된 부분. 자, 근로계약 파트도 여러분들 배웠어요. 통합사회 4단원에서 인권 파트에서 분명히 등장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16살인 고등학생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알고 가야 되는 거 16살입니다. 지금 연소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근로계약을 체결을 할 때 알아야 되는 지식들. 자, 기억.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돼요. 임금을 청구를 할 때는 단독적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자, 니은입니다.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당연한 내용. 자, 뭐 미성년자라고 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야, 너희들은 성인들보다 조금 생산성이 낮을 거야. 그러니까 최저임금제 적용 안 할래.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니은 옳은 선지가 되겠죠. 자, 디귿. 1일 근로시간은 최대 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최대 5시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7시간이고요. 여기다 플러스 합의를 한 경우에는 1시간의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틀렸고요. 자, 리을.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소근로자 미성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니은과 리을로 이루어진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1번 문제입니다. 자,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정치화법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가장 마지막 대단원에 등장을 하는 파트입니다. 자,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말을 보자마자 우리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 얘들아. 바로 현실주의,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주의의 관점. 자, A가 뭘까요? 봐야겠죠. 근데 얘들아, 이런 수행평가 되게 어려울 것 같지 않니? 보면은 이 정치화법을 가지고 사행시를 지어야 되고, 사행시를 짐과 동시에 이 내용은요, 관점 A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와, 나는 이 수행평가를 보고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단해요. 자, 정치를 국가 간 관계 측면에서 바라볼 때 국제사회 역시 치고받고 싸우는 약육강식의 동물 세계와 다름없네. 치고받고 싸우더라. 자, 와들와들 떨고 있는 약소국의 모습을 통해서 법과 이성보다는 힘이 지배를 하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엿볼 수 있네. 자, 법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힘이 강조되고 있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힘의 우위의 확보, 또 동맹의 강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화를 실현시킬 수 있다 라는 쪽의 입장이죠. 자, 그러면 A의 관점은 현실주의일까, 얘들아? 자유주의일까? 뭘까요? 맞습니다. 현실주의적 관점이 되겠지. 자유주의 관점의 경우에는요, 어떤 국제법 또는 국제기구와 같은 집단 안보 체제를 믿는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다시피 현실주의적 관점 A가 되겠죠. 자, 1번부터 봅니다. 국가를 도덕적, 이성적 행위 주체로 본다. 들렸죠. 이성적이지 않아요. 자, 이거 오히려 자유주의의 관점. 자, 두 번째. 국제사회에는 중앙정부가 존재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아요. 국제사회의 특징,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더라. 3번, 자국의 이익보다 국제사회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일단은 나의 이익이 먼저인 거지. 틀렸고요. 자, 그 다음 4번, 국가 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4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상호 의존적인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 너무 약간 싸우고 막 와들와들 떨고 뭔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기만 하는 그런 현실을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니니? 이거 비판받을 수 있죠. 현실주의적 관점 쪽에서는 정답 4번이고요. 이어서 오답선지.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문제의 해결을 중시한다. 자유주의적 관점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 국제법과 국제기구라고 하는 거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이 집단 안보 체제가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가 나름대로 좀 시의적절하게 현실 세계를 좀 담은 것 같기는 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학생 갑은 코로나19로 집에서 원격 수업을 듣고 있었다. 여러분들도 실제 집에서 원격 수업 많이 들으시죠? 사실 이 강의 듣고 있는 친구들만 하더라도 우리가 대면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원격으로 만나고 있는 상황. 자, 그런데 위층에 거주하는 을이 집에서 운동을 하여 홈트하는 거예요. 홈트. 원격 수업을 듣기 힘들 정도로 큰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다. 대체 어떤 운동을 그렇게 격하게 하실까? 자, 갑은 을에게 원격 수업 시간만이라도 운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을은 갑의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근력을 키우겠어. 갑은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병원 진료를 받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결국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재판의 당사자는 그럼 갑과 을이 되는 거죠. 갑이 을한테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자, 재판을 원한 사람 누군 거예요? 갑인 거죠. 자, 이때 이 갑을 우리는 원고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원고인 갑이 누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건 거예요? 을을 상대로. 자, 그러면 여기서의 을은 피고가 되는 거예요. 갑과 을이 일반적인 개인으로서 원고 피고가 되는 건데 사인 간의 분쟁과 관련된 영역은 민사의 영역입니까? 형사의 영역입니까? 그쵸? 민사의 영역인 거예요. 자, 기억선지 한번 볼까요? 갑은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자, 얘들아, 형사와 관련된 것은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어. 그러니까 범죄자인 거고 그 사람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을 하게 되잖아. 자, 그럼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형벌을 부과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우리는 기소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 이러한 기소에 대한 권한을 검사만이 지니게 되는 겁니다. 애초에 이 상황은 개개인 간의 분쟁의 상황인 거고 개개인이 서로 재판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영역입니다. 자, 니은 소송에서 갑은 원고, 을은 피고이다. 원고 피고 맞죠? 니은 옳은 선지. 자, 디귿 갑이 제기한 소송은 3심제의 적용을 받는다. 자, 원칙적으로 1심, 2심, 3심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니은 디귿 옳은 선지. 리을 을이 재판에서 패소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자, 이거 기역과 리을이 사실 같은 맥락인 거지. 형사처벌, 형벌을 받는다라는 건데 애초에 지금 이 재판은 민사의 영역이에요. 관계 없습니다. 자, 니은과 디귿으로 이루어진 정답은 3번이요. 자, 이어서 13번 문제 살펴봅니다. 자, 또 한 번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앵커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몇몇 국가들이 코로나19 백신 특허를 보유하지 않는 기업도 백신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국가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과 국제연합 회원국의 일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인 제약회사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이 약을 생산을 해야지 우리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고요. 이게 회사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 회사라고 하는 기업은요. 그 목적이요. 이윤의 극대화에 있으니까. 1번. 국가는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이다. 1번 바로 정답이 나왔죠. 자, 2번 볼까요? 디귿 국제연합 비정부 기구다. 틀렸습니다.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국제기구를 분류하는 방식 통합사회 때 공부를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실 거예요. 자, 국제연합은 국제 비정부 기구가 아니라 여기서 이미 힌트를 주고 있다. 제시문에서 국제연합의 회원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거 뭐예요? 국가 간 어떤 그 기구, 국제기구라고 될 수가, 국제기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부가, 비정부가 아니라 정부. 자, 그 다음 3번 리을입니다. 다국적 제약회사는 사익보다 공익을 추구하는 행위 주체다.
말도 안 되죠. 애초에 공익을 추구했었더라면 특허권을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뭐 이거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익 추구 집단인 거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니은과 디귿 모두 개인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가 있다. 자, 대표적으로 국제연합 유엔을 볼까요? 내가 유엔에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가입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국제연합의 경우에는 회원국, 국가만이 그 가입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5번. 디귿 그리고 리을의 영향력은 세계화로 인해서 감소하고 있다? 자, 오히려 세계화가 진전이 되면서 이러한 국제기구 그리고 다국적인 기업들의 역할은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 5번 틀렸습니다. 13번의 문제 정답 1번. 자, 이어서 14번이요. 자, 14번은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에 대한 파트입니다. 자, 단서 부분을 보시면 고대, 근대, 현대 민주정치 각각의 특징들 여러분들 잘 기억해서 푸셔야 됐던 문제. 자, 갑. A에서는 모든 시민이 모여 국가의 중요 사안을 직접 결정했어요. 자, 중요한 키워드 모든 시민이 모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결정을 했대요. 자, 시민들이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를 했었던 방식. 자, 요거 직접 민주주의라고 얘기했었죠. 자,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와 달리 C에서는 여성과 노동자의 참정권이 제한되었어요. 자, 이렇게 여성과 노동자의 참정권이 제한된 대표적인 케이스, 바로 근대 민주정치. 자, 현대 민주정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얘들아, 바로 보통선거가 확립되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가는 알 수 없지만 교사가 갑을병 모두 옳게 발표했습니다. 자, 요런 형태의 문제 패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교사와 이 학생들과의 대화. 그래도 요거는 문제가 쉬운 편이야. 왜냐면 모두 옳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옳은 내용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볼게요. A. 고대 아테네 보통선거의 원칙이 확립됐다. 자, 이렇게 보통선거의 원칙이 확립된 거는 누구의 특징? C가 아니라 B죠. 현대 민주정치의 특징입니다. 자, 2번. B에서는 추첨제와 윤번제를 통해서 공직자를 충원했다. 자, 이거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이죠. 추첨제는 말 그대로 뽑는 거야. 그리고 윤번제는요, 돌아가는 거 순서. 마치 이번 주 주번은 1, 2번, 다음 주는 3, 4번과 같은 것들. 자, 3번입니다. C는 근데 천부 인권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정답 3번이 되겠죠. 특히 이러한 천부 인권 사상, 또 계몽 사상, 또 사회계약설 이러한 사상이 바탕이 돼서 영국, 미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시민혁명이 발발하게 되고 그 이후 18세기 근대 민주주의의 기틀이 확립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4번입니다. A. 고대와 달리 근대에서는 신분제를 채택했다. 자, 오히려 이러한 신분제, 완전하게 고대 아테네 때의 특징이 되겠죠. 자, 5번입니다. 가에 A, C 모두 시민혁명을 통해 형성되었어요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시기를 봐봐, 시기를 얘들아. 자, 시기를 보면 고대가 있고, 자, 근대가 있고, 현대가 있는 거야. 자, 이 특징을 한번 구분을 해보면 고대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직접 민주주의가 되는 거고, 자, 근대 사회 이후로는 영토가 넓어지고 인구가 많아지고 사회가 복잡다원화 되다 보니까 이러한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근대 이후로는 간접 민주주의, 대의제를 특징으로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공통적으로 고대와 근대가 함께 지니는 특징은 뭐였어, 얘들아? 그치, 제한적 민주주의였었지. 자, 제한적 민주주의. 뭐 고대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라든지 노예, 외국인들의 참정권이 제한이 되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근대 사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 노동자들의 또 참정권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대 사회 이후로 사람들이 왜 나에게도 참정권을 달라라고 하면서 뭐 대표적으로는 뭐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과 같은 참정권 확대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로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 비로소 보통 선거가 확립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거, 그 시기를 얘기해 보면 요 시기인 거야. 시민혁명 요때 발발하고 그 이후 이제 근대 민주정치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시민혁명을 통해 형성되었어요? 고대도? 시기적으로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5번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헌법 조항이다.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거 과연 뭘까요?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자, 이러한 원칙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흰 색깔로 쓸까요? 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러한 원리를 우리는 법원의 독립, 그 다음 세 번째,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을 한다. 자, 이건 법관의 독립이라고 얘기하고요. 법원과 법관의 독립,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그러니까 이 심리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런 과정을 뜻해요. 공개재판주의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다양한 원리, 이러한 다양한 원칙들, 다양한 조항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여기 봐봐. 뭐 국민의 알 권리?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지 않아? 무죄로 추정하는 거. 법관이, 그러니까 판사님께서 확정 판결을 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는 원칙과 뭐 알 권리, 아니면 법관의 정치적 중립, 뭐 이런 게 상관이 있어 보입니까? 또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거 별로 상관없죠. 국민의 주권 의식하면 글쎄요. 1번 공정한 재판의 실현인 거죠. 공개가 되고 그리고 사법부가 독립되면 다른 외압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형사 피고인들이 그 어떤 판사님에 의해서 확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이 되면서 확실하게 죄를 범한 사람만 어떤 그에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원리를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 거죠. 정답은 1번 공정한 재판의 실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16번 문제 살펴볼게요. 자, 16번은 지방자치와 관련된 파트야. 특히 개정교육과정 정치화 법에서 이러한 지방자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A제도를 추론하셔야 되는데, 자, 동그라미 시장. 동그라미 시의 쓰레기 매립장의 유치 추진을 결정을 했다. 자, 쓰레기 매립장 유치에 반대하는 동그라미 시의 주민, 동그라미 시장을 해임하기 위해서 A를 추진하고 있대요. 자,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이 시장을요, 해임할 수 있는 제도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 A 제도는 바로 주민 소환이 되겠죠. 1번, 직접민주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자, 오히려 이러한 주민소환제와 같은 것들은 직접민주주의의 요소가 되는 거겠죠. 틀렸고요. 두 번째, 지역주민의 주인의식을 높일 수 있다. 정답 2번이 나왔네요. 무언가 지역 주민들의 대다수의 여론과 배치되는 일을 했을 때는 투표를 통해서 그 시장을 해임시킬 수가 있대요. 그럼 그 지역은 정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무언가 결정할 수 있구나 라는 부분. 정답 2번이죠. 3번, 지방의회 의원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 주민소환과 3번, 전혀 연관 없죠. 4번, 정책 결정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자, 이런 결정을 할 때 뭔가 비용적인 부분과 전혀 관계없고요. 5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신 있는 정책의 수행을 촉진시킬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지자체장이 주민들의 특히 이러한 여론과 배치되는 방식으로 본인들의 소신을 펼쳤다가는 어떻게 되겠어? 해임될 수도 있단 말이야. 주민 소환에 의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겠죠. 자, 16번의 정답은 2번. 자, 이어서 17번입니다. 자, 선거의 기능. 최근 실시한 각국의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A당이 참패하고 B당이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했대요. 자, 여기서 이 집권 여당이라는 표현, 뭐 여당, 야당 이런 표현을 여러분 텍스트를 읽으면서 이제 익숙해져야 돼. 자, 얘들아, 여당은 행정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당이 돼요. 자, 그 원인으로 2달 전에 각국에서 발생한 화산 폭발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거론되고 있다. 자, 화산 폭발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집권당의 안일한 대처로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의 분노가 표에, 선거 과정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제때 이러한
해의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한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 제대로 못하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분노를 한 거죠. 이 분노가 어떤 형태로? 선거에서 표심의 형태로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집권 여당 일 제대로 못했어 라고 하는 유의 얘기. 자, 1번 정치 권력을 심판하고 통제한다. 자, 너희들이 제대로 못했지? 그러면 다음 선거에선 너희들의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을 뽑겠어. 라는 유의 맥락인 거죠. 1번입니다. 자,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한다든지 사회 통합의 기능을 수행 또는 갈등 해소, 국민에게 정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것과는 조금 무관해 보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거 정답 1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18번 살펴볼게요. 자, 정치 주체와 관련된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정당 이익 집단 그리고 시민단체 이 세 개의 주체를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보면 공익을 추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개는 yes. 그런데 하나만 아니요. 바로 눈치가 딱 오지 않습니까? 정당 이익 집단, 시민단체, 이익 집단. 이 이익 집단이라고 하는 건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집단을 만든 거죠. 대표적으로 이러한 이익 집단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직업적인 이해관계랑 부합하는 경우가 많아요. 각종 직업단체들이 이러한 그 이익 집단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정당 시민단체와 달리 이익 집단은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니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A가 이익 집단이 되겠구나. 자, 두 번째,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는가? 자, 공천 무슨 뜻이야? 공직선거에서 우리 정당은 이 사람을 후보로 추천해. 이걸 공천이라고 얘기하거든. 자, 이러한 공천에 대한 기능은 유일무이하게 세 주체 중에 정당만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당이 B, 나머지 C가 시민단체가 되겠죠. 자, 1번 A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틀렸어요. 정권 획득 목적으로 하는 거 A, B, C 중에 뭘까? 그치, B겠지. 오히려 정당 쪽에 해당하는 설명. 자, 두 번째 B는 의회와 행정부를 매개하는 기능을 한다. 정답 2번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의회와 행정부를 매개하는 기능 대표적으로 당정협의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기능을 수행을 하게 돼요. 여당과 정부의 인사들이 모여서 각종 법률안이라든지 정책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 2번. 3번 A는 B와 달리 국민에 대한 정치사회화 기능을 담당한다. 자, 틀린 이유가 뭘까? 정치사회화. 정치사회화는 정치교육이랑 비슷한 말인 거야. 자, 달리라는 부분이 틀렸죠. 이익집단과 정당 모두 시민들이 이러한 각종 집단에 소속이 돼서 또는 소속되지 않더라도 정당이라든지 이익집단에서 개최를 하는 각종 공청회라든지 특강, 교육 이런 활동들에 참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 교육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달리라고 얘기된 부분 때문에 틀린 선지. 자, 이어서 4번. 시민단체는 이익집단과 달리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틀린 이유. 마찬가지. 달리가 틀렸죠. 둘 다 영향력을 행사하죠. 정당도 마찬가지야. 자, 5번. 자, 가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 자, 이렇게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주체는 정당과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중에 얘들아 뭘까? 맞습니다. 바로 정당만이 될 거예요. 자, 왜? 애초에 정당은 정권의 획득을 통해서 무언가 자신들의 어떤 이념, 정강 이런 것들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거잖아요.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이기는 하지만 자, 그럼 이게 B에 대한 설명이어야 되는데 자, 지금 보면 이거 B 이거 맞아요? 틀렸죠.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어서 19번 살펴볼게요. 자, 법의 분류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부분 또한 낯설고 생경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우리가 통합사회에서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이런 부분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각각 공법과 사법 중 하나다. 법은 규율하는 생활관계에 따라 A, B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정치화법 대단한 4단원의 이러한 법의 구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자, 개인 간의 사적인 관계에는 A가 적용되고 자, 하나는 공법이고 하나는 사법이야.
야,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뭐 이런 말 많이 쓰시죠. 약간 느낌이 오지 않니? 개인 간의 사적인 관계. 공법일 것 같아? 사법일 것 같아? 딱 봐도 느낌. 사법. 그치?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B, 공법이 되겠죠. 국가기관, 개인, 뭐 간의 상호관계, B가 적용된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건 사법의 영역인 거고요. 그 어떤 주체 중에 한쪽에 국가기관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는요, 공법의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가에는 A가 적용되고 나에는 B가 적용된다. 자, 보면 A가 적용되는 거 사법, 그리고 나 B가 적용되는 건 공법의 영역이 되겠죠. 자, 기역, 반대로 서술. 그 다음에 니은, 우리나라의 민법은 A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얘들아, 사법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민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가에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들어갈 수 있다. 자, 법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들어갔죠. 어허, 틀렸습니다. 자, 이거 오히려 공법의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리을, 나의 신호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자, 개인이야. 경찰관이 범칙금을 부과를 했대요. 자, 경찰관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들어갔죠. 개인과 국가기관 간의 문제, 바로 공법의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과 리을로 구성이 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 갈게요. 와, 방탈출 게임을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민주선거의 원칙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 민주선거의 원칙하면 머릿속에 4개 딱 떠올라야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질문 1.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원칙. 이마만큼 나이를 넘으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준다. 자, 이거 뭐예요? 보통선거의 원칙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로운 선택을 위해 투표 내용을 타인이 알 수 없게 한다. 비밀스럽게 하는 거 비밀선거죠.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한 가치를 지닌 한 표를 부여한다. 표의 등가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자, 평등선거입니다. 보, 비, 평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럼 1번. 갑은 질문 1에 대해서 옳게 응답했다. 자, 갑은 보통인데요.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을과 병 모두 질문 3, 평등선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둘 다 맞았다. 잘했어. 자, 그런데 이번 천지에서 옳지 않게 응답했다? 틀렸습니다. 3번. 기역이 평등선거라면 일단 기역 질문 3의 평등선거는 맞아. 그런데 이 갑이라는 친구는 아주 안타깝게도 질문 1번부터 어땠어? 틀려버렸잖아. 질문 1 뭐여야 돼? 보통이어야지. 탈출 못해. 불가능. 4번. 니은인데요. 보통 이 을 요거는 맞았어. 근데 질문 2에 비밀이 들어가야 돼. 직접 선거라면 을은 방을 탈출할 수 있어요? 틀렸습니다. 왜? 직접 선거가 아니거든요. 비밀. 자, 정답 5번이겠네요. 디귿이 보통 선거라면 보, 비, 평. 와, 이 친구 탈출할 수 있겠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총 20개의 문항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자, 여기 나오는 다양한 개념들 아직까지 완벽하게 숙지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차근차근 개념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이 이러한 내용 요소들을 다루고 있구나 정도를 느끼셨으면 좋겠고, 물론 개념을 완벽하게 아시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뭐 내신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우리 컨텐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개념 다져가시고 문항풀이도 하시고 앞으로 정치와 법의 신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라요. 저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언제라도 찾아와 주시고요. 정치와 법 진짜 재밌는 과목이거든.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 힘을 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어요.